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가 관심을 끌지 못하자 결국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장외투쟁에서 돈 많이 써서 모금까지 하고 계셨던 것 아니었나요? 또 돈 쓰겠다고? 이는 사실상 취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을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틈만 나면 하는 장외 집회가 먹히긴 할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월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황교안 대표의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가 반응이 없자 광화문 구국 집회를 열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소식인데요. 대국민 담화를 그러고 보니까 했네요. 그죠? 대국민 담화를 제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아니군요. 수요일에. 광복절이 목요일이었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다 이러고 이제 발칙한 뉴스 넘어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뭐 이런 얘기 하느라고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려서 발칙한 뉴스에서도 제대로 뭐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대국민 담화가 역시나 딴에는 대국민 담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건만 그게 이제 흐지부지 아무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내가 여기에 이만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2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24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글쎄 직접 전달을 하는 건 글쎄 지금 당대표시니까 당대표 뭐 회동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 경고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어서 전달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아무튼 이 광화문 집회는 이 정권의 국정 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글쎄 대한민국을 죽여놨던 정말 망쳐놨던 그 정권의 국무총리이셨던 분이 대체 무슨 재주로 대한민국을, 그것도 죽지도 않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건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권의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명령할게요. 멈추세요.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데 글쎄 투쟁을 계속하라는 국민들보다 이제 작작 좀 하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대체 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그 국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황 대표는 경제 파탄, 민생 노탄, 안보 붕괴 등을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등 세 가지 투쟁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 길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25일에 광화문 집회를 했던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또 장외투쟁으로 컴백하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당의 방향키를 다시 또 장외로 돌리기로 한 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는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갖 뭐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이상할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조국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거의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원내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정치적 공간을 만들려면 뭐 장외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가뜩이나 취임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와 이 지도부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지지율 떨어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지금 뭐 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리더십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지지층 결집의 동력을 좀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또 한 번 선택한 것 아니냐. 좀 당 내부 단속이죠, 일종의.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에 대한 평가는 뭐 대다수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당장에 지금 친일 프레임에 걸려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인지 뭐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일 논란에 계속해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휩싸여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한일 갈등 상황에서 장외로 또다시 나간다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론전에서 더 고전하게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고전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너네가 장외쇼 할 때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막 레드카펫 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실 때 그때 뭐 한 번 할 때 몇 억씩 이렇게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좀 쉽지 않았던 이 당내 재정이 완전 좀 많이 어려워졌다, 악화됐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영난을 지금 겪고 그래서 아예 그 당의 이 플랜카드처럼 거닌 거기에 이제 모금까지 당 모금 이것까지 이제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외투쟁을 또 다시 벌이겠다는 건 대체 뭐 여러모로 당 안에서도 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가는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네. 이 정도 가출은 네, 그냥 집이 밖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원히 밖으로 내보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권 노름을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상습 가출 제1야당의 무책임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쾌감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쩌다가 한번 해야지 그게 먹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은 이런 걸 당연히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막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그런 걸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면서 그게 언론을 타고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이랬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면 이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지금 거의 피로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애투쟁을 한다고 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온갖 그 태극기 집회를 빙자한 극우 사실상 일본 집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집회들이 갈수록 지금 이 발언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일본 극우 집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과 거의 뒤섞여서 보다 더 뭐 정부를 비판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거의 뭐 아베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그런 류의 발언들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커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그토록 벗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친일 프레임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네, 뭐 저는 굳이 말리지 않으려고요. 굳이 하신다면 이 더운 날씨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하신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친일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다면 뭐 네,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돈도 쓰고 하신다면 네. 글쎄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하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과연 오를 것인가 하는 것에는 회의적이지만 뭐 본인이 하고 싶으시다는데 마음껏 하시라고 레드카펫 깔아드리고 싶네요. 열심히 하시라고. 당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대표는 일단 뭐 장외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는 또 바치칸 뉴스의 단골손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식입니다. 참 원외 대표, 원내 대표가 고루고루 아주 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던 방명록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때 광복절 기념식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이 불참하고 그 당일에 굳이 광복절 당일에 중국 충칭의 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서 뭐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바치칸 뉴스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서 남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명록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거 일단 뭐 내용상으로는 방명록에 쓴 내용이 문제가 된 건 아닌데요. 내용은 뭐 조국의 독립을 위한 열정의 헌신, 뭐 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방명록에 쓰셨는데 이 방명록 내용을 본인이 직접 SNS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죠. 보이시나요? 이 위에 부분. 이게 뭐라고 읽히시나요? 그냥 딱 봤을 때 대일민국이라고 읽혀지지 않나요? 이응이 약간 육자 같기도 하고 대일민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신 건데 그러니까 필체가 원래 히읗자를 이렇게 좀 육자처럼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이걸 보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일민국이라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랬겠냐 말도 안 된다. 원래 자기 필체가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이렇게 바로 밑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자잖아요.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한자 같고 육자, 이응이 좀 이상하긴, 히읗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당 같고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일자 같잖아요. 왜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똑같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이게 이전에 이 한자는 여기는 대한민국 너무 똑똑히 대한민국이라고 썼죠. 네. 이건 이제 지난해 현충원 방문 때 썼던 방명록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한자를 그래도 뭐 필체가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한자를 못 알아볼 만큼 한자가 일자로 보일 만큼 이상하게 쓰지는 않았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이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까지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 한자를 이 일자 아닙니다. 한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쓰셨다는 한자를 한자가 들어가는 곳에 다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아니고 자유한국당 일국 아니고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딸 이렇게 돼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선거 포스터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국 아니고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딸 친한파
1파 아니고요. 친한파 국회의원 기호 2번 나경원 베스트. 네, 뭐 이런 네, 아우 진짜 네티즌들이 아우 재치가 정말 장난 아니죠. 아니, 근데 뭐 글자만 딱 봤을 때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일자라고 보이긴 하는데 글쎄 그 글씨를 쓰신 당사자께서 한자를 쓴 거다, 한이라고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적어도 이 일로 고소를 하실 이유는 절대 없겠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친한파 나경원 베스트라고 돼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뭐 자기가 직접 그것도 SNS에 사진까지 캡처해서 올렸는데 아니 공개가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걸 알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럴 의도로 쓴 거라면.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절대 의도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도해서 뭐 이걸 일자로 대일민국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뭐랄까 무의식 중에 의식은 한 적 없는 손이 그냥 이렇게 일인지 한인지 모르게 그냥 써버린 거 아닌가. 무의식 중에 의도한 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손이 좀 잘못한 거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절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괜히 뭐 이걸로 굳이 거기까지 이걸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이건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고요. 진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만 아실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사실 이 방명록 글씨체도 논란이긴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명록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명록 사진을 올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SNS에 같이 올렸던 글, 그 글의 내용이 훨씬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였는데요. 아까 그 방명록 사진이랑 같이 74년 전 오늘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겁니다. 74년 전 오늘이라고 하면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광복을 맞았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그러니까 광복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1919년에 수립이 됐고요. 그때 이미 수립됐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칭호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가 그로부터 100주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선포한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명확하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이 광복절에 임시정부 청사까지 가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썼던 것을 아예 모른 척하고 광복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관련해서 기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재헌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으로 제정된 거다. 공식적으로 제정이 된 거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국호가 정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억지 중에 억지 아닌가? 엄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임시정부에서부터 쓰기 시작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 재헌의회 표결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1948년이다 라고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 진짜 지나치게 임시정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1948년 건국 주장을 꺼내들면서 임시정부 그리고 또 이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대일인지 대한인지 모를 글자를 쓰면서 방명록을 남겨놓고 거기서 도리어 임시정부 그
청사에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까지,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이라서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실은 임시정부 청사에 찾은 것이 아니라 이런 발언들이 좀 더 진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 본심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뭐 아무리 글씨체로 이렇게 쓴 게 자기 글씨체 때문이고 일이 아니라 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의 행적과 그리고 이 말 발언들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일자로 읽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 네. 아니 애초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또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왜 하시는 건지,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일부러 임시정부의 그 청사까지 찾아가서 이런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건 정말 엿먹어보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일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글씨와 그리고 발언까지 주말 내내 화제가 돼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네, 요건데요. 일본 언론들이 서서히 아베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서서히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사설을 냈는데요.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표명해야 한다, 이런 사설을 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해라, 그 반성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아사히 신문은 지난 17일 조간에 게재한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 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냉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에는 과거의 반성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한국에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인식을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뭐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이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해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 수출 규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아사히 신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설사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 해도 정치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했다고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 보복의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아사히신문뿐만이 아니라 도쿄신문 역시도 같은 날 조간 지면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고 합니다. 도쿄신문은 고노다라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을 끊으며 무례하다고 비판하고,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측 담당자를 경제 상업성이 냉대한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여론을 자극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측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일본 측에. 아무튼 뭐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멈추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측이 징용공,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글쎄, 우리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일본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글쎄, 아베 정부에서 이걸 들어먹을지는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그죠? 이런 조언들이
과연 그 이전에도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없었던 게 아닌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들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서 스스로가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기들이 이건 잘못된 조치다라고 이걸 인식을 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좀 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싼케이 신문 이런 데서는 뭐 전혀 오히려 더 하라고 이제 그러고 있겠죠? 아베 총리도 절대 들어먹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일본 신문들뿐만이 아니라 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인 짐 로저스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일침한 내용도 있네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는군요. 아베에게 사임하라고 미친 짓을 멈추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지난 15일 KBS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해서 아베 총리를 정말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큰 경제 시장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며 현재 갈등의 이유는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어찌할지를 모른다. 한국을 막는 것밖에는 아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더 점점 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일본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했고 부채도 10년간 치솟았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몇 년간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경제정책은 일본에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을 망치고 있다. 그는 매일같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베는 점점 더 나쁜 방법으로 대처하겠지만 한국을 공격해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양국 모두가 번영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한국이 받는 고통은 일본보다 적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더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도 양국 모두 경제와 국경을 개방해서 같이 무역해서 부자가 되자고 해야 한다. 먼저 38선을 개방하면 새로운 국경이 생겨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아래에서 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그대로다. 지금 한국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일본은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을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베에게 사퇴하라. 사임하라. 네, 그렇지 않다면 미친 짓을 그만둬라. 라고 이제 일침을 했더라는 짐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언론과 인터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아베가 미친 짓을 벌이고 거의 자해 수준의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본인만 모르는 거죠. 아베 본인만 모르고 아니면 대일민국 분들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세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려 봤습니다. 월요일인데 또 힘차게 오늘 하루 잘 시작을 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가 아니라 네, 월요일하고 바로 건너뛸 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